네, 오늘 저희가 사실 그 앞에 단넷 데브가 이제 봄이랑 이제 가을에 그 미니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가을 행사가 이제 앞에 있었어요. 역삼역에서. 그래서 거기를 대부분 많이들 가시고, 저녁에는 이제 다 각자 개인 일정들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오늘 월간 단넷은 좀 조촐하게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그 날씨 오늘 굿인데도 참석해 주셔가지고, 예, 되게 알찬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내용은 이제 요즘 대부분 이제 맥이나 이제 아니면 리눅스 기반으로 이제 개발들 많이들 하셔서 사실 이 주제가 좀 많이 생소할 수도 있는 주제이긴 한데, 그 윈도우 기반으로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하도 이제 까여가지고 이제 가루가 다 되다시피 했는데, 액티브엑스 이야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액티브엑스 이전에 사실은 컴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불리우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윈도우에서 거의 한 대다수의 기능들은 이제 윈32 API 말고 우리가 좀 적당히 쓸 수 있고 아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고자 하면은 이 컴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해 놓은 거를 응용해서 사용하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뭐 기억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몇몇 그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인들이 만든 트레이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컴서버 기반으로도 막 배포를 하고 뭐 그런다는 것 같아요. 파이썬으로 이렇게 오토 트레이딩 예제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컴 기반으로 그 컴서버 로딩 해가지고 파이썬에서 이제 파이윈 32로 이제 그 컴포넌트를 불러와가지고 이제 증권사 트레이딩, 오토 트레이딩 자동으로 걸고 뭐 이런 거를 뭐 퀀트 뭐 거래 뭐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컴으로 구현들을 많이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윈도우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이 토픽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라. 그래서 오늘 저의 월간 단넷이 기본적으로 이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디펜던시라든가 이런 게 없이도 기본 그 단넷 프레임워크, 단넷 코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 클래스 라이브러리만 가지고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고급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제 주된 토픽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시스템 런타임 인테롭 서비스라고 하는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컴 관련 연동 기능을 오늘 토픽으로 잡아서,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으실까요? The Old New Th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MS에서 되게 그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레이몬드 첸이라고 하는 그 수석 엔지니어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사실 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윈도우 그러니까 아마 95 후반 8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나오는 윈도우 10, 11까지 이제 윈도우 OS에 되게 그 속들이 많은 부분들을 개발하고 이제 그 기여를 했던 그런 그 코어 엔지니어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윈도우 개발 과정과 역사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되게 그 온갖 가지 이야기들을 이 책 안에다가 다 구구절절히 담아놓은 걸로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 책은 만약에 좀 딥하게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나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루려는 거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제 컴과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그 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단넷 코어는 사실 단넷 프레임워크를 크로스 플랫폼 버전으로 바꾸고 오픈 소스화를 한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럼 단넷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라고 하면은 단넷 프레임워크는 그 앞에 원래 컴이라고 하는 거에서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예요. 물론 이제 동시대에 자바나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베이지 컬렉터를 지원을 하고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나 스택에 종속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뉴트럴한 어떤 그런 포지션을 가지는 이런 그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수요가 당시에 많이 늘었었는데, 근데 이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그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어떤 밑바탕이 되는 기술적인 사상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컴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가 공식적으로 이제 2002년에 출시되기 전에 이제 시장에 선보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윈도우 OS가 예전에 윈도우 3.1, 뭐 3.0 이런 버전들이 있었어요. 16비트 버전들이 있었는데 16비트에서 32비트로 넘어가면서 이제 윈30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 그 컨셉이 소개가 됐는데 단순히 뭐 니어 포인터나 팝 포인터 개념이 없어졌던 거. 옛날 16비트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메모리가 이제 아마 640KB 그 기본 메모리 영역 안에 있으면 니어 포인터고 그걸 넘어서는 확장 메모리 구역에 들어가면 팝 포인터로 이제 어드레스를 가리킨다고 그런 개념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32비트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죠. 적어도 이제 요즘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그러면은 포인터가 니어니 파니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연하게도.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32비트 프로그래밍에서는 포인터의 어떤 주소 체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윈도우 OS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단순히 그 API가 받아들이는 포인터의 어떤 종류가 바뀐 거 말고 하나로 통합이 된 거 말고도 이제 프로세스 간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개념들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걸 이제 OL이라 그래서 이제 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텍스트를 카피를 해서 이걸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행위가 지금은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위거든요. 근데 당시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윈도우 3.1에서 95로 넘어가던 그 시기에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프로세스 간에 서로 다른 프로세스인데 어떻게 통신을 주고받지? 뭐 소켓을 만들어야 되나? 아니 뭘 해야 되나? 하고 되게 많은 개념들이 나왔는데 이제 막 그런 거창한 개념들을 쓰지 않고 단순히 이제 OS가 어떤 프로세스들을 이제 중계를 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그 메커니즘들을 본격적으로 제안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 나온 게 이제 컴이라는 기술과 더불어서 OL이라던가 뭐 액티브엑스나 뭐 여러 부수적인 기술들이 막 나오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95 때 처음 소개됐던 이 컴과 OLE 기술이 뼈대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아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되게 그 깊은 근간으로 자리를 잡아서 2023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뭐 전면에 드러나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제 윈도우 OS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본 틀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아는 게 왜 필요한가, 왜 알아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이제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모바일 그 프로그래밍이 대세고, 뭐 AI가 뭐 대세고 이런 시대라서 이런 구구절절한 기술을 다루는 게 굳이 의미가 없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로 사용하는 OS가 맥인지 윈도우인지에 따라서는 그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라던가 기본 피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이 어떤 그런 컴포넌트 모델을 제공을 하고 어떤 API 모델을 제공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응용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그 같은 OS를 사용을 하는 사용자들끼리 사용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우리 개발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활동이니까요. 그게 뭐 모바일 앱일 수도 있고 데스크탑 앱일 수도 있지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윈도우 프로그래밍의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컴의 기본 동작 방식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네이티브 프로그래밍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윈도우에서 C하고 C++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거나 그래봤던 적이 있으실까요? 온라인에 계신 분도 뭐 말씀해 주셔도 좋고 두 분께서는 어떠신지 어느 정도로 이거 윈도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접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VB6 네네 어떠신가요? C하고 C++ 음, 아 그렇군요. 사실 지금 방금 얘기하신 언어들이 컴하고 되게 가까운 언어들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그 언어들로 이제 뭔가 그 다른 곳에서 사용할 그런 라이브러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뭐 그 안에서 뭐 버추얼 머신 써가지고 이제 뭐 바이트 코드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 코드를 갖다가 막 이렇게 뭉개서 이제 쓸 수 있게끔 컴파일 해주고 뭐 이런 기능들이 물론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이제 어쨌거나 윈도우 입장에서는 이제 미리 약속된 그러니까 얘네들도 결국 DLL이나 EXE 파일로 만들어지는 애들이니까 이 DLL이나 EXE 파일에 보면은 그
펑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DLL이 어떤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또 어떤 함수들을 어느 DLL로부터 참조를 할지에 대해서 이런 테이블들을 갖고 있고요. 이건 리눅스도 마찬가지인 얘기지만 이런 그 테이블 안에 보면은 이제 함수들이 뭐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정의를 해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함수들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약속을 정하는 것도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콜링 시그니처라 그래가지고 간단하게는 이제 우리가 함수 선언하면 뭐 C 하고 C++에서는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 헤더 파일에다가 이제 반환 타입 보고 그다음에 파라미터는 몇 개 들어가고 각각의 타입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 선언하시듯이 이제 DLL도 그런 어떤 그 헤더 파일에 준하는 그런 어떤 그 메서드 시그니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제 이 DLL에는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이제 들어있으니까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해라고 약속들을 정해서들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시죠. 이제 그런 함수들 가운데 이제 컴이라고 컴 계열 DLL이라면 무릇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함수가 DLL 레지스터 서버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내장을 하게 돼요. 물론 이거는 이제 내가 C하고 C++를 다룰 줄 안다 그러면 직접 코딩을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뭐 아까 얘기하셨던 VB6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VB로 코딩하진 않아요. 얘는 비베가 알아서 이걸 자동으로 컴파일하면서 DLL을 집어 넣어주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데, 근데 이 함수를 그래서 제대로 구현했다면 얘는 무슨 일을 하는 함수냐 하면 이 함수를 부르는 동안에는 이제 우리는 윈도우도 이제 관리자 권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 지가 꽤 됐잖아요.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소프트웨어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듯. 그래서 이제 윈도우에서 이런 컴 컴포넌트를 설치하는 과정 중에는 관리자 권한으로 권한 상승이 된 상태에서 이런 모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가 불리는 동안을 레지스트리를 편집을 하는데요. 레지스트리에 보면은 이제 로컬 머신의 소프트웨어의 클래시즈의 클래스 아이디라고 하는 레지스트리에다가 이 밑에다가 이제 이 컴 컴포넌트가 자기 힘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아이디 값을 들고 있어요. 이건 이제 보통 아이디로 프로젝트 같은 거 만들면 자동으로 이제 템플릿에서 GUID 값을 박아 넣는 거고 그걸 여기에다가 이제 대신 집어넣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좌우지간 나는 지금 뭐 C 드라이브의 어느 폴더에 어느 디렉터리 안에 있는 누구야. 그리고 뭐 나는 이런 그 클래스 타입과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사실들을 레지스트리에다가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거냐? 이제 윈도우 입장에서는 그 코크레이트 인스턴스라고 하는 min32 API가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단넷 버전으로 좀 다르게 부를 건데 좌우지간 요 API를 써서 출력할 때 방금 레지스트리의 정보를 등록을 하면서 이제 GUID 값이 뭐고 이런 것도 등록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등록한 값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GUID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인스턴스화를 하면은 어느 메모리 주소에다가 포인터 값을 받아올 건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아웃 파라미터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는 레지스트리에 있는 그 DLL을 그 자기 메모리 위에다가 불러다가 이제 인스턴스화를 하고 그거에 대한 주소를 프로세스 경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이걸 이 API로 호출해 준 쪽에다가 주소값을 도로 넘겨줘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동작이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예, 보통 OS라고 하면 프로세스 간에 서로 메모리를 경유하거나 참조하는 게 어렵게 디자인되어 있는 게 디폴트인데 윈도우가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어떤 특권처럼 허용을 해주는 장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프로세스 간에도 넘겨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혹은 이제 정확한 설명은 그거겠네요. 사실 이 API는 이제 인메모리에서 불리는 거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화를 해서 메모리에다가 이거 넣어주는 거를 이 함수를 부른 그 프로세스 내부에서 객체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 컴클래스가 정확히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자세히는 몰라도 이 DLL 위치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걸 메모리 안에다가 자동으로 이제 객체를 만들어주고 그거의 주소값을 반환해주는 뭐 이런 동작을 대행해주는 브로커 같은 API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고 나면은 이제 사용하는 쪽에서 포인터 주소를 받게 되면 이 포인터를 갖다가 형변화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형변화를 뭘 가지고 무슨 근거로 어떻게 이제 형변화를 시도를 하냐면
타입 라이브러리가 헤더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제 클래스 타입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놔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무슨 클래스고 어떤 멤버가 어느 어드레스에 뭐 이런 메서드가 있고 파라미터가 어떻고 하는 거를 아까 그 C에서는 DLL 헤더 파일을 가지고서 공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컴의 경우에는 이걸 어쨌거나 클래스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클래스를 갖다가 일단은 C하고 C++로 코딩을 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은 뭐 기존에 윈32 DLL 헤더 파일 만들어서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없고 사실상 C나 C++이 아니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갖다 쓰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컴에서는 그 IDL이라 그래가지고 Intermediate Definition Language라고 해서 이제 C하고 C++과는 다른 문법을 가진 어떤 중간 언어로 이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남겨놓는 게 있습니다. 이 디스크립션을 갖다가 DLL에다가 리소스로 집어넣고 이것을 뭐 비주얼 베이직이나 뭐 델파이나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불러와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타입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개발자 쪽에서 컨슈머 쪽에서 이 해당 클래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컴의 경우에는 가비지 컬렉터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넷 프레임워크 이전에 나온 세대의 기술이기 때문에 대신에 얘는 이제 맥에서는 아마 ARC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오토매틱 레퍼런스 카운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참조가 몇 번이 됐는가를 이제 OS 내부적으로 셈을 하고 있다가 참조 카운트가 이제 0이 되면은 자동으로 할당 해제를 해준다라는 컨셉으로 얘기하는 메모리 관리 기술이 있는데 컴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컴도 이런 레퍼런스 카운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코크레이트 인스턴스를 통해서 이제 인스턴스화를 하면 그 즉시 값이 1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거를 그 포인터 값을 넘겨받거나 뭐 활용을 하게 되거나 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이제 addref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서 카운터 값을 증가를 시키게 되고요. 그런저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제 사용을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릴리즈 함수를 불러주게 돼요.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불러주지 않고 수동으로 불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 맥의 ARC랑은 좀 다른데 이렇게 해서 참조 카운트를 떨어뜨리다 보면은 결국 이제 0이 되는 시점이 오는데 0이 되자마자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할당을 풀고 이제 소멸자를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참조 카운트가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세스 간에 막 이렇게 그 메모리 어드레스를 갖다가 주고받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메모리 누수 없이 안전하게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쯤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딥하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예상 가능한 문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윈도우가 그렇게나 욕을 많이 먹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네, 뭘 것 같으세요? 온라인에 계신 분도 한번 아이디어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20분까지. 아, 네. 예, 맞습니다, 도우님. 해킹에 취약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을까요? 해킹에 취약하다 나왔습니다. 근데 왜 해킹에 취약할까요? DLL 인젝션?
네. 음. 거의 다 왔는데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그 저거 DLL 레지스터 서버라는 함수를 부르면서 관리자 권한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당연히 악성 코드를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죠. 여기에다가 온갖 그 이상한 코드를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네, 시스템을 이제 해집고 다니는 그런 루트킷을 설치한다든가 스파이웨어나 백도어를 설치하는 걸 당연히 여기다 넣으려고 시도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는 함부로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런 포인터 어드레스를 갖다가 이제 그 주고받는 과정에서 애드레프 뭐 릴리즈 이 함수들을 부른다 그랬는데 이 함수를 수동으로 부르다 보니까 사실 이 안에 그 카운터 관리하는 것도 개발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지금 아까 제가 본문에도 써놓기를 그 어토믹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관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덧셈 뺄셈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인터럽트 인크레멘트라고 하는 그 민삼십 API를 써서 관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언제 어느 스레드가 어떻게 부를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덧셈 뺄셈을 동기화를 해서 이걸 관리를 해야만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 구현을 제대로 해놓지 않은 컴포넌트를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메모리 누수가 생기거나 혹은 벌써 할당해제가 돼버렸는데 뭐 주소를 참조하려고 해가지고 액세스 바이올레이션이 터진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이 저거 레퍼런스 카운트에 관련된 거는 이제 그 컴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굳이 개발자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제 보완이 된 부분들도 뭐 요즘은 많지만 예, 네, 여전히 이런 위험성이 내포가 되어 있고 꼭 그런 프레임워크만 써서 이 DLL들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아까 DLL 컴포넌트를 등록하거나 해지하는 과정에서 쓰게 되는 유틸리티가 컴퓨터 관련해서 트러블 슈팅, 특히 윈도우 트러블 슈팅 관련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 그 exe 파일 중에 하나가 레즈 SVR32라고 하는 유틸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컴 서버를 갖다가 등록하거나 해제할 때 쓰는 시스템 유틸리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레즈 SVR 32 하고 그냥 DLL 이름을 써주면은 아까 그 DLL 레지스터 서버라고 하는 함수를 저 DLL 안에 들어있는 그 함수를 대신 이제 불러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DLL 언레지스터 서버라고 하는 함수는 이거에 반대작용을 하는 함수겠죠. 레지스트리에 있는 이제 자신의 정보를 갖다가 삭제를 하는 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는 슬래시 U 옵션을 줘서 이제 DLL 파일을 지정을 하면은 이제 관련된 레지스트리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DLL을 컴포넌트를 갖다가 설치하고 배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거를 내부적으로 카운트를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이제 컴서버는 이런 거 수동으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메커니즘을 이제 개발자에게 이름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네이티브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관리가 되는 컴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비주얼 베이직스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춰놨습니다. 감춰놨고 그냥 어떤 함수를 내보낼 것인지 내가 어떤 로직을 제공할 것인지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구조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그 코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컴포넌트 같은 것들도 그 그래픽 컴포넌트나 이런 것들도 쉽게 이제 랩핑해서 그 다른 비베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기 좋게끔 그렇게 다 만들어 놨죠. 잘 포장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그런 그 디테일한 부분을 막 아주 세밀하게 제어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폭 간소화를 함으로써 이제 어려운 부분은 감추고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우리가 아는 그런 비주얼 베이직의 모습을 만든 거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컴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프로세스 내부에서 사용하는 컴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떤 exe 파일이 있으면 그 exe 파일 안에다가 컴 컴포넌트가 제공하고 있는 그 어떤 클래스 타입이라던가 인터페이스를 메모리 안으로 불러 들어온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통변화를 해서 우리가 아는 타입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메서드를 부르는 거고요.
근데 드물게 프로세스 밖에 있는 컴포넌트를 갖다가 불러와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인 프로세스 말고 아웃 오브 프로세스로 해서 컴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되게 가까운 곳에 답이 있습니다, 참고로. 네, 근데 엑셀이 아웃 오브 프로세스로 동작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으세요? 네, 네, 네. 네. 바깥에서 보기엔 그런데 프로그램 대 프로그램 내 관계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그래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 엑셀에서 문서 만들 때 보면은 이제 인서트 오브젝트 해가지고 다른 뭐 오픈 스프레드시트 아니면 엑셀 뭐 이런 컴포넌트 찾아서 넣게 되면은 그게 이제 문서 안에 또 다른 엑셀 문서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 창이 열리면서 파일이 이제 파일을 읽어서 읽는 게 아니라 메모리 블록상에 있는 그 엑셀 데이터를 갖다 컨테이너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읽어서 그걸 이제 편집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이런 창이 뜨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아웃 오브 프로세스가 보통 동작을 하고요. 또 다른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음, 이거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금 지원 종료됐잖아요. 사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그 아웃 오브 프로세스 방식으로도 띄울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이게 꼭 내가 그 explorer.exe 파일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열지 않아도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클래스 오브젝트가 있어서 그것만 이제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이제 로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제 exe 파일로 이제 직접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컴 오브젝트 방식으로 실행을 하면서 뭘 할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냥 exe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을 하고 끝날 뿐인 거거든요. 반환이 다시 돌아오는 건데 뭐 그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뭐 그런 정도가 최선인데 근데 이 아웃 오브 프로세스 방식으로 IA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의 모양을 제어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로딩이 되어 있는 그 문서가 있잖아요. HTML 문서. 얘를 프로세스 밖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저거 오브젝트 핸들째로 이걸 넘겨받는 거고 그 오브젝트 핸들이 컴 서버이기 때문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그 안에서 불 수 있는 거고 온갖 가지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역시나 이런 점을 악용을 해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악성 코드들은 아예가 아직 이제 한참 지원되던 시기에는 이제 이런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막 웹 브라우저의 어떤 취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악성 코드를 실행하는 그 중간 통로 역할로 이런 것들을 많이 악용을 해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 프로세스랑 아웃 오브 프로세스 얘기를 했는데 컴플러스라는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이제 MS도 이 컴플러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점점 걷어내고 디폴트는 끈 상태로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컴플러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소켓 통신까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리모트에 있는 TCP/IP로 연결이 가능한 저쪽 어딘가에 있는 그 서버에서 띄운 그 컴포넌트의 어드레스를 받아와 가지고 이거를 소켓으로 받아와서 이제 내가 있는 곳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 주소를 받아와서 이제 뭔가 오퍼레이션을 보내게 되면 이제 gRPC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함수를 부르면은 데이터랑 이런 것들을 이제 시리얼라이징 해가지고 저쪽 서버로 보내서 저쪽의 브로커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이제 집어 넣어주는 뭐 이런 식의 모델도 사실 이제 컴플러스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서 MS가 개발해서 릴리즈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복잡한 기술을 안 쓰죠. 그냥 뭐 gRPC나 아니면 웹 API나 이런 걸로 보통 코딩을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말지 이렇게까지는 안 하니까요.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DLL 레지스터 서버, DLL 언레지스터 서버, DLL get 클래스 오브젝트 이 함수들을 컴포넌트 DLL이나 EXE 파일 안에다가 잘 집어넣어서 이제 다른 개발자들이 내가 만든 코드를 잘 쓸 수 있도록 이제 서포트를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개발 방향성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여기서 꼭 해야 될 얘기는 컴에서는 단넷은 이제 시스템 닷 오브젝트라고 하는 베이스 클래스를 가지고서 모든 걸 다 이제 시작을 하는데 컴의 경우에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예 언나운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핵심 메소드가 세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애드레프, 하나는 릴리즈, 그리고 얘네들만 갖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쿼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얘는 뭐냐면 그래, 네가 컴포넌트라는 거는 알겠어. 그래서 네가 이런 서비스도 지원을 하니? 라고 물어보는 창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쿼리 인터페이스에다가 뭘 넣을 수 있냐면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 인터페이스의 IID 값이나 그런 거를 갖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집어 넣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클래스는, 그러니까 개발자가 만든 클래스는 인터페이스 ID 값이 넘어오는 걸 보고, 밖에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찾네? 이거 우리가 이제 구현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맞니? 해가지고, 맞으면은 성공, 아니면 우리 이거 지원 안 해 하고 이제 펄스 내보내고, 성공이라면 이제 그 해당되는 인터페이스의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서 바뀐 어드레스를 갖다가 아웃 포인터로 이제 내보내주면서 참조 카운트를 1 늘려서 반환하는 이런 모델을 이제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컴은 이제 뭔가에 대해서 외부의 이제 컨슈머들이 이제 인터페이스의 타입을 처음부터 잘 아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하는 기능만 선택적으로 잘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호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뭐 이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동적인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여러 메커니즘을 처음부터 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예 언나운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세 가지 그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C나 C++이나 뭐 파이썬을 로우 레벨 랭귀지에서 접근을 할 때는 얘네들의 존재를 알고 활용을 해야 되는 점들이 있는데 반해서 이제 각종 스크립트 언어나 단넷이나 비베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심지어 단넷의 경우에는 이런 걸 가비지 컬렉터랑 엮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소건을 해주는 것도 물론이고 뭐 아이 디스포저블 인터페이스가 있죠 단넷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명시적으로 유진 키워드랑 엮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일찍 확정이 나는 경우에는 이걸 자동으로 참조 카운트를 0으로 떨어뜨려줘서 이제 컴 쪽에서도 자동으로 정의가 일어나게끔 해주는 장치까지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넷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IDL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타임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TLB 파일을 갖다가 TLB imp.exe라고 하는 툴을 써가지고 타임 라이브러리가 일종의 약속된 그런 메타데이터 세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C# 코드로 이거를 1대1로 대응이 되는 그 코드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유틸리티가 있는데 이제 그걸 써가지고 자동으로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코드는 결국 C# 아니면 비베단넷 코드거든요. 거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직접 손코딩을 해서 이제 타임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쓰고 싶은 메서드만 인터페이스만 딱딱 가지고 와서 쓰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그 타입 정의를 이제 잘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단넷에서 정의를 해놓게 되면 단넷은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언어 자체가 C샵을 제외하고는 포인터를 직접 드러내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쿼리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불러야 되고 뭐 레퍼런스 카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넷은 이걸 마샬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자동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가지고 코딩을 할 때 그런 거를 한 번 이상 보셨을 것 같은데 특히 자바스크립트나 비베 스크립트 같은 것들 이런 그 인터프리터 언어들은 컴파일 언어가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인터프리팅이 되려고 하면은 일단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와 가지고 이 입력이 이제 타당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를 넘어갈지 어떨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아예 언나운이랑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이런 코드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점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구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 집어넣어 놓은 특수한 인터페이스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iDispatch고요. 이 iDispatch 같은 경우는 iOnNown을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데, 네, 이제 그 뭘 더 할 수 있냐면 그 단넷으로 치면 리플렉션과 같은 비슷한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가 이제 원래는 어떤 메서드가 몇 번 메서드고 파라미터는 어떻게 생겼고 하는 사실들을 개발자 호출하는 쪽에서 원래는 미리 알고 있었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얘를 구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어떤 메서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나중에 알려줄 수 있어라고 하는 걸 친절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getType info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invoke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getType info라고 하는 거를 써서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지원을 하는 부수적인 어떤 서비스 타입의 인터페이스들이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때 iTypeInfo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들도 반응을 하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이 타입 안에 어떻게 생긴 메서드들이 몇 개가 들어있고 각각의 파라미터 구성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 내려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타입 정보를 얻은 것까진 좋은데 실제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걸 대신 불러다 주는 함수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인보크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비주얼 베이직 같은 언어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 iDispatch를 사용을 해가지고 개발자한테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짜는 개발자들한테 이 컴 인터페이스 안에는 이러이러한 메서드들과 이러한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각각의 파라미터들은 어떻게 호출을 해요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넷의 경우는 이걸 활용을 해서 이제 조금 그림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제 단넷에서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 4.0 때부터 이거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iDispatch 인터페이스 기능을 응용을 해서 이제 코드를 이제 단넷 개발자가 컴 인터페이스에 어떤 타입의 코드가 담겨 있는지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동적인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컴에서 이벤트 처리가 이제 또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그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되다가 이제 그 코드에서 특정한 구간에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콜백을 갖다가 산입을 해서 넣어놓고 이제 그 콜백이 불리면은 이제 어떤 동작을 하게끔 하는 이런 동작을 이벤트라고 하잖아요. C샵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벤트 키워드 프로퍼티로 정의를 해놓고 델리게이트랑 엮어서 델리게이트 체인에다가 그 함수 포인터라고 부르진 않지만 이제 콜백 함수를 갖다가 이제 걸어 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무슨 동작을 해라고 예약을 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이벤트들을 사용을 하죠. 컴의 경우에는 그 조금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걸 사용을 하냐면 이제 커넥션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 포인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제 이벤트를 받을 개체를 어드바이즈 등록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용을 마치면 그 언어드바이즈라 그래가지고 등록 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결 지점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내가 구독을 하고 싶은 이벤트에 관한 개체를 내가 포인터를 전달을 해주고 빼고 이런 과정들을 개발자가 스스로 구현해야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고 이런 종류의 이벤트를 갖고 있는 애들은 그 보통 그 일반 인터페이스들은 타입 이름 앞에 i를 붙여서 얘가 인터페이스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종류의 인터페이스들은 앞에 d라는 접두사를 대신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처리만을 위한 인터페이스 정의들은 D라고 타입 네임이 붙어 있는 친구들을 보면 쉽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컴 인터페이스랑 이제 컴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오버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실제로 그래서 단넷 입장에서는 이 컴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은 그런 예제 코드들을 가지고 좀 실용적인 어떤 샘플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총 세 가지 샘플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맨날 매일같이 사용하는 그 윈도우 익스플로러 쉘을 컨트롤하는 것과 관련된 컴 컴포넌트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짧은 코드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 예토 전생을 시켜볼 겁니다. 진짜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네, 그 MS 워드 많이들 사용하시니까요. 이 MS 워드의 PDF 변환 기능을 이용을 해볼 건데, 그냥 텍스트 몇 줄 적어놓고 변환 이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거 샘플은 다 드리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군가 그 노드.js로 그 노렘 입숨이라 그래가지고 그 의미 없는 문구를 갖다가 막 이렇게 제너레이팅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을 해 놓으신 게 있는데 이거의 한국어 버전, 보통 걔가 라틴어로 샘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글 입숨을 이걸 구현을 해 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이걸 제가 단넷으로 컨버전해서 만들어 놓은 샘플을 이제 이것과 결합을 해가지고 네, 재밌는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글 입숨으로 한 네다섯 페이지 정도 나오는 워드 문서를 PDF로 바꾸는 샘플을 네, 만들어 볼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볼게요. 우선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C샵을 사용을 할 거고요. C샵에서 또 원래는 그렇거든요. 이게 이 인터페이스 타입이 뭐고, GUID 값은 뭐고, 메서드들은 어떤 게 있고, 속성이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 땀 한 땀 써주는 게 맞아요. 근데 네, 그렇게 쓰려 그러면은 이제 공수도 많이 들고 개발 기간도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죠. 어차피 정해져 있는 메서드 불러다 쓸 건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도움말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어떤 메서드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 네, 주소가 잘못됐네요. 오케이. 네.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 런 예전 MSDN 문서들이 다 여기로 넘어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다 나와 있죠. add to recent, 뭐 can start stop 서비스, 뭐 explore, file run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함수들을 다 그대로 부를 수 있다는 뜻이고 들어가서 보면 네, 이런 쉘 관련 것 그런 API들은 정말 아무 언어에서나 다 필요하면 부를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파라미터 구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예제로 만들어 먹기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CLS ID 쉘, GUID 값. 요거는 이제 MS가 윈도우 OS 만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값이에요. 일종의 매직 스트링이고요. 이 값만 알고 있으면 쉘을 이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오브젝트, 컴 오브젝트를 받아올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쉘이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이제 컴 오브젝트라고 이제 맵핑해서 받아왔죠. 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실행을 해볼 거는 is service running이라고 하는 그 여기 컴 타입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하나 부를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떤 서비스가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지금 실행 중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판정해 주는 애거든요. 근데 오디오 SRV라 그래가지고 윈도우즈에서 이제 오디오 입출력에 관련된 거를 중개해 주는 서비스가 따로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얘가 지금 실행 중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예. 이제 SBC 러닝이 true죠. 얘가 이제 펄스로 나와 있으면 오디오 서비스가 꺼져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소리가 재생이 안 되기도 하고 또 마이크 녹음도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값을 잘 가지고 왔고 실제로도 그런지 한번 볼게요. 서비스를 띄워서 네, 시행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정상적으로 값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실행해 볼 거는 그 단넷에서 왜 그런 코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뭐 바탕화면이라던가 윈도우 시스템 폴더라던가 아니면 뭐 제어판이라던가 내문서 폴더라던가 이런 그 사용자 기준으로 이제 자주 접근하는 이런 그 잘 알려진 폴더들의 경로를 얻어오기 위해서 뭐 environment 스페셜 폴더라고 하는 요 나열 상수 값을 많이들 이용을 하셨을 건데
이 나열 상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자세히 코드를 보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이 지금 여기 예제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쉘 컴포넌트에 있는 스페셜 폴더 상수값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단넷에서도. 이거는 이제 리눅스 버전 단넷도 그렇고 맥OS 버전 단넷도 똑같은 값을 써요. 물론 그쪽 OS에서는 이런 상수값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랜덤 상수일 뿐인데, 네, 단넷이 이제 윈도우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이 그러하다 보니, 네, 이런 스페셜 폴더 같이 지극히 이제 윈도우에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는 상수값 같은 것도 그대로 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얘가 쉘더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특정한 그 특수 폴더의 정보를 메타데이터를 받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폴더 OBJ라고 하는 거 컴타입 안에다가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담아서 객체로 내보내 준 거고, 여기 보면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 타이틀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서 이 폴더가 무슨 이름의 폴더인지를 지금 받아올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안에는 이제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는지를 조회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다 받아온 거고요. 타이틀은 보면은 네,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넘어왔죠.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툴. 그러니까 커먼 어드민 툴즈라고 하는 폴더랑 연결되어 있는 곳은 이 폴더고, 이거는 그 관리 도구라 그래가지고 그 MMC 컨트롤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스냅인들을 따로 빼놓은 그런 단축 폴더가 있어요. 예, 그걸 지금 받아온 거고, 그 안에 지금 무슨 아이템들이 들어있는지 한 번씩 이터레이션 돌면서 확인해 볼 겁니다. 마지막이니까. 네. 하나씩 가지고 왔고, 이제 전부 다 바로 가기만 지금 들어있다라고 나와 있죠. 조금 더 코딩을 해볼게요. 네. 페이스트 한번 좀 볼까? 여기 있네요. 여기서 폴더 오브젝트. 네. 폴더 아이템 타입을 지금 사용하려고 한 거고요. 음, 패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네요. 그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시작 메뉴에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툴에 이제 이런 그 MMC 제어판 관련 이제 단축 링크들이 이제 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한 번에 얻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이런 파일 경로 다루는 거에 대한 거라던가 폴더 이름 얻어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이렇게 코딩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으실 수는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죠. 방금 그런 뭐 이즈 서비스 러닝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는 되게 복잡한 API들을 원래 써야 되거든요. 단넷에서조차도 이제 뭐 뭐더라, 그 서비스 베이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뭐 서비스 유틸로 서비스 상태를 조회해와야 되고, 뭐 타입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쉘에서 간편하게 이제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굉장히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내가 특정 폴더를 그래서 열어볼 거야 하면은 쉘 익스플로어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면 폴더 창이 그냥 열려요. 이렇게 생긴 폴더 창을 바로 열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내가 지금은 거의 의미가 퇴색이 됐는데, 뭐 도움말을 갖다가 열어보겠다. 요즘 윈도우에서 F1 키 누르면 그냥 웹브라우저만 덩덩 뜨는 게 이제 그 도움말 기능인데, 네, 어쨌거나 윈도우의 공식 도움말이라고 주장을 하는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네, 있으나 마나 도움말이죠. 그리고 네, 윈도우 알키나 그 실행 대화 상자 띄우려고 할 때 이제 보실 수 있는 그 자이언 로고도 이렇게 그냥 쉘더 파일 넌 하면은 바로 불러버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쉘 관련된 기능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고, 그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바탕화면 바로가기 만들기 같은 것도, 네, 이 API를 이용을 해서 그 아마 바탕화면 바로가기 만드는 거에만 관여하는 API가 마찬가지로 그 문서가 따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쉽게 불러다가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예제는,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 예토 전생인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CLS 아이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디 값이 이렇게 생긴 아이디고요. 이 아이디 값만 있으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부를 수 있는데, 한 가지 퀴즈를 내볼게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iexplorer.exe 파일을 직접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최신 업데이트까지 다 깔아놓은 상황에서 현재 iexplorer exe를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파회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것만은 막지 않았어요. 왜 막지 않았냐면, 이걸 막아버리면 아마 MS가 소송을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맞을 겁니다. 이걸 막아놓게 되면. 왜냐면 호환성을 다 깨먹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하나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그 뒤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태스크 매니저를 잠깐 보면, 네, 여기 지금 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얘를 그래서 보이게 하고 싶잖아요. 비지블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바로 지금 떴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계속 봐야 되니까 그냥 실행할게요. 네,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다시 되살아나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그냥 윈도우 OS의 보조도구 정도로 격화가 돼서, 원래 다이얼로그가 되게 휘황찬란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 옵션 가면은 옵션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뭐 거의 없고요. 그냥 딱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체 설정과 관련된 내용 조금 들어있는 것 정도만, 예,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당연히 이 상태에서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해서 보면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서 지원 안 돼요 하고 뭐 블라블라 하고 이런 얘기가 이제는 안 뜨네요. 안 뜨지만 네, 사이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예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전히 실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효한 옵션은 그 BHO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브라우저 헬퍼 오브젝트라고, 브라우저 도우미 오브젝트라고 불리는, 옛날에 툴바 같은 거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건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툴바를 살려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BHO 같은 게 뭐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크리티컬한 기능이 꼭 써야만 된다 이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강제로 불러낸 다음에 그 안에서 BHO를 띄우게 하는 방법도 뭐 생각은 해볼 수 있다.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예토 전생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반문을 사게 되는 거죠. 네, 방법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와서, 아까 제가 그 그냥 exe 파일을 실행을 하는 게 이제 막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좀 더 나아가서 아까 이게 그 iExplorer라고 하는 지금 핸들을 받아온 거잖아요. 얘를 가지고 뭐까지 할 수 있냐면, 아까 그 이벤트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벤트를 걸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 커넥션 포인트 컨테이너라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그 도큐멘트가 로딩이 되고 뭐 사이트가 새 창이 뜨고 뭐 이런 이벤트들만 모아놓은 그런 커넥션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받아와가지고 이제 이 웹브라우저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를 이제 걸 수 있게끔 포인터를 받아옵니다. 그다음에 이 웹브라우저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타입은 미리 이렇게 따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 이벤트 2라고 하는 게 원래는 되게 많은 멤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정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것만
디스패치 아이디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아이디스패치에서 사용할 그 어떤 메서드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기술을 해주고 정확하게 이제 반환 타입이랑 이제 뭐 어떤 그 메서드를 이벤트를 사용할 건지 이름만 정확하게 지정을 해놓으면 이걸 단넷이 알아서 자동으로 타입 컨버전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이제 이벤트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친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거의 포인터를 저쪽 커넥션 포인트 쪽에다가 던져주게 되면은 거기서 이 객체에 대한 정보를 물고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 도큐멘트 컴플리트 이쪽에 있는 도큐멘트 컴플리트를 대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여기서 하는 일은 이 도큐멘트 컴플리티드라고 하는 단넷 쪽 이벤트를 콜이 들어오면은 대신 불러주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걸 이용해서 무슨 샘플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냐면, 네. 불러온 문서에 있는 H1 태그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얘네들의 텍스트를 전부 콘솔에다가 출력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제 도큐멘트 컴플리티드 이벤트 핸들러를 이 단넷 쪽에서 걸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커넥션 포인트 얻어온 다음에 어드바이즈라고 하는 거 불러주면은 이 객체를 등록을 한과 동시에 객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그 어드바이즈에 대한 티켓 번호를 부여를 받게 되거든요. 이 티켓 번호를 나중에 해지할 때 도로 이제 재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exampl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띄워서 그 안에 있는 H1 태그들의 모든 것을 지금 훑어볼 겁니다. 네. 지금 얘 소스를 보면은 여기는 그 H1 태그가 얘밖에 없어요. example 도메인이라고 하는 얘 하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거 받아와가지고 지금 제대로 그 H1 태그 안에 있는 값을 지금 프로세스 밖에서 꺼내왔죠. 그리고 실행을 종료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그 이벤트 핸들러가 해지가 되면서 제가 이걸 종료하는 코드를 넣어놓진 않았는데 어쨌든 필요하면 종료까지 이제 시킬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브라우저 오토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컴 기반으로 이런 거를 제공을 해왔고요. 엣지나 크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다른 방법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그 브라우저 오토메이션 테스트 툴 같은 것들, 셀레니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구현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두 번째 예제였고, 예, 마지막 세 번째 예제는 예, 한글 립숨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서들을 의미 없는 한국어 텍스트를 갖다가 한 4바닥, 5바닥 정도 찍어낸 다음에 이거 PDF로 바꾸는 예, 그런 예제를 지금 실행을 해볼 겁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는 예, 구운몽이라고 하는 한국어 고전 소설을 가지고서 이런 거를 립숨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네, 그래서 저도 그대로 이제 코드를 샘플을 가지고 와본 거고, 네, 뭐 콘텐츠는 그냥 그럴싸하게 시켰습니다.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일단 그냥 무작위로 샘플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럼 이제 워드를 실행을 해볼 건데 예, 워드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아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까지만 하더라도 그 GUID 값, 클래스 ID 값 가지고서 막 이렇게 만들었던 걸 보셨을 텐데 여기는 이제 워드.닷 애플리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좀 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프로그램 ID 값으로 얘네들을 그 내보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있으면 워드를 바로 초기화를 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예, 워드가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고 예, 워드.비집을 true 해서 이렇게 창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피문서를 만들 거고 문서 안에다가는 방금 만들었던 그 한글 입숨 텍스트를 집어 넣을 겁니다. 그러면 예, 지금 이렇게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깥 프로세스 바깥에서 오토메이션 하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docx 파일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뭔가 물어보는 다이얼로그가 안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docx 파일을 이제 PDF로 바꿀 건데 예, 이걸 바꾸기 위해서 export as fixed format이라고 하는 약속된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첫 번째 인자로 파일 경로 넣어주고 두 번째로는 나 이거 PDF로 바꿀 거야 라고 하는 인티저 플래그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PDF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제 문서는 제 역할을 다 했으니까 닫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들어진 PDF 파일을 use shell execute라고 하는 거 써가지고 그 PDF랑 연결되어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열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도비 PDF가 뭔지 엣지가 뭔지 경로를 몰라도 알아서 열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실행해보면 워드 문서로 만들었던 그 콘텐츠를 그대로 PDF로 지금 바꿔서 만들어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바깥에서 이제 컴을 이용을 해서 내가 뭐 워드에 물론 타임 라이브러리를 전체 타임 라이브러리를 얻어와서 이거를 C샵으로 변환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기능만 딱딱 골라내가지고 즉석에서 바로 이렇게 스크립트 코딩을 C샵으로도 해낼 수 있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예제 설명드린 것들은 전부 이제 노션 페이지에다가 샘플들을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요거를 이메일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 예, 오늘 그 강의했던 내용은 저희 단넷데브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를 해 놓을 예정이니까요. 예,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하셨다가 실무에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시게 되거나 그럴 일이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마무리는 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거는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고 잘 알려진 기능들 위주로 소개를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따라해 보실 수 있었을 텐데, 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만든 코드를 실제 이제 컴 서버로 내보내는 건 단넷으로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단넷으로도 이제 다른 네이티브 개발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컴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단넷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를 신경 쓰지 않고도 예를 들어 러스트라던가 파이썬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내가 만든 단넷 코드를 윈도우 기준으로는 쉽게 불러올 수가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컴 프로그래밍을 한다던가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다양한 예제들을 좀 더 찾아보시면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진일보한 예제를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WSL에도 관심이 좀 있어요. WSL 같은 경우도 좀 특수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얘도 API를 컴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좀 재밌는 조합인 게 WSL 자체는 사실 리눅스 VM이에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전체 VM을 만들지 않고도 그냥 가볍게 WSL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 공간만 확보를 해놓고 샌드박스처럼 그 안에서 이제 리눅스 커널이랑 이런 것들을 불러다가 이제 바로 윈도우 안에서 사이좋게 리눅스 시스템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툴인데, 얘도 이제 컴으로 모든 API들을 다 이제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이용을 하는 단넷 SDK를 제가 만들어 본 샘플이 있고, 예, 이것도 이제 아웃 오브 프로세스 방식으로 컴 서버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살펴볼 만한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제 이번부터는 후원사를 이제 여기 튜링의 사과에서 장소 후원을 해주신 덕분에 오늘 무사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시리가 실행이 됐네요. 네, 그래서 튜링의 사과 덕분에 네, 오늘 오프라인 강의 또 잘 마칠 수 있었고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강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고 이제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예, 한 9시까지 남은 시간 동안은 각자 이제 코딩 하시면서 오늘 나왔던 예제들 다시 한번 둘러보시거나 뭐 저한테 궁금하신 점 있거나 하면은 예,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 예, 먼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은 제가 9시까지 열어놓을 테니까요. 예, 자유롭게 디스커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늦은 시간인데 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